소설 들려주는 여자. 주홍글자. 나다니엘 호손.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텁수룩한 수염의 사나이들이 어느 목조 건물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속에는 머리에 수건을 쓴 여인들과 쓰지 않은 여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건물의 문은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뾰족한 무쇠못이 줄지어 박혀 있어서 육중하게 보였다. 새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간의 덕성과 행복에 찬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었는지 몰라도 을에 처녀지의 일부를 묘지로 또 다른 일부를 감옥터로 떼어두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관례에 따라 보스턴의 선조도 아이작 존슨의 땅에 있는 그의 무덤 둘레에 최초의 공동묘지를 마련한 것과 거의 때를 맞추어 코닐 근처 어딘가에 최초의 감옥을 세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존슨의 무덤은 뒷날 킹스채플의 옛 묘지에 옹기종기 들어선 모든 무덤의 중심이 되었다. 확실히 이 마을이 건설된 지도 어느덧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 목조 감옥은 벌써 온갖 풍상과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거기다가 잔뜩 찌푸린 날씨는 한결 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또한 참나무 문에 박힌 육중한 무쇠못마다 녹이 슬어 이 신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색 창연해 보였다. 죄악에 관한 일이 언제나 그렇듯 이 문짝도 젊은 시절의 일은 전혀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았다. 이 볼성 사나운 건물과 마차가 다니는 길 사이엔 풀밭이 있어서 잡초가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그것은 우엉, 명아주, 나팔꽃 등으로 감옥이 문명사회에 악의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듯했다. 감옥 문의 입구에는 찔레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마침 6월이어서 건물은 그 하얀 꽃송이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은방울처럼 매달린 꽃송이들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죄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주어 어두운 마음에 자연이 베푸는 최대한의 사랑과 친절을 간직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 찔레나무는 이상한 인연으로 역사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나무가 그 위를 뒤덮은 커다란 소나무가 다 쓰러져 버린 뒤에까지 황폐한 벌판에 그저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성자가 된 앤 허친슨이 옥문을 들어설 때 밟은 곳마다에서 돋아난 것인지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다. 이 꽃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아름다운 미덕으로 상징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으로 장식되는 이야기의 결말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어느 여름날 아침 감옥 앞 잔디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육중한 무쇠 못이 박힌 참나무 문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수염이 텁수룩한 선량한 시민들의 얼굴을 그토록 화석처럼 굳어지게 한 심각한 침울함은 보스턴이 아닌 다른 고장의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시대가 아닌 후세의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악명 높은 죄수가 처형되리라는 것도 그들은 벌써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청교도들이 가졌던 엄격한 정신을 생각하면 이 같은 추측도 쉽게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게으름 피우는 종이나 부모가 관원의 손에 넘긴 불효자식이 태형기둥에서 처벌을 받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나 퀘이커 교도나 그 밖의 이단적인 신도가 채찍을 맞으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으름뱅이 인디언이 백인의 화주를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길거리에서 야단 법석을 떨다가 회초리를 맞으며 어두운 숲속으로 쫓기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마녀가 치안 판사의 마음씨 고약한 미망인인 히빈스 노파처럼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경우이든 구경꾼들의 태도는 이 무렵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나같이 아주 엄숙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거의 동일했고 그들의 성격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너무 잘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공적인 처벌 행위는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처형대에 오른 죄수가 그런 구경꾼들에게서 바랄 수 있는 동정이란 참으로 보잘것없고 눈물겹도록 냉혹한 것이었다. 한편 요즘 같으면 한낱 수칙거리거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을 처벌도 이 무렵에는 사형 자체 못지않게 준열한 위험을 지녔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그 여름날 아침, 군중 틈에 끼어있던 아낙네 몇 명이 바야흐로 벌어지려고 하는 처벌이 무슨 처벌이건 그것에 유난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무렵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세련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티코트나 파딩게일을 입은 사람들이 무사람이 다니는 큰 길에 나와 사형 집행 중인 처형대 바로 가까이 있는 구경꾼 사이로 필요하다면 작지도 않은 몸뚱이로 파고드는 것을 무례한 짓이라고 여겨 삼가는 일은 없었다. 고국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아낙네들과 처녀들은 그 바탕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67세대 뒤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거칠었다. 대를 이어가는 동안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비록 자신들보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성품을 물려주지는 않았더라도 좀 더 옅은 혈색과 섬세하고도 속절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가냘픈 체격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감옥 문 앞에 서 있는 아낙네들은 사내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무렵의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법 어울리던 때로부터 미처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날 아침 빛나는 태양은 딱 벌어진 두 어깨와 잘 발달된 젖가슴 그리고 아득히 먼 고향 섬나라에서 무르익은 뒤 뉴 잉글랜드의 대기 속으로 옮아왔어도 아직껏 창백해지거나 야위지 않은 불구스레하고 토실토실한 두 뺨 위에 내리 비추고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이 기혼인 듯한 이 아낙네들은 대담하고도 낭낭한 목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만약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면 말뜻으로 보나 성량으로 보나 잠옷 놀랐을 것이다. 한 거칠고 억세 보이는 50대 여인이 말을 던졌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교인으로서도 손색이 없으니 우리가 헤스터 프린 같은 여자를 다루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울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그년이 우리 5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높으신 어른들이 내린 판결 정도로 그치진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또 한 여자가 말했다. 사람들의 말로는 인자하신 딤즈데일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신답니다. 또 한 여자가 말했다.
판사님들께서 신앙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인정이 많으셔. 아무리 생각해도 달군 쇠로 낙인을 찍었어야 하는데 그래야 뜨거운 맛이 뭔지도 알게 되고 말이야. 그녀는 가슴에 뭘 달았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브로치나 이교도들이 달고 다니는 장식으로 감추고는 뻔뻔스럽게 돌아다닐걸. 하지만 아무리 가슴에 단 것을 감추어도 마음속의 고통은 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젊은 여자가 다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막았다. 가슴이든 이마든 낙인을 찍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여자는 우리 모두를 모욕했으니 죽어야 해요. 그런 년을 처벌할 법률이 없는 줄 아는 모양인데 성경에도 법률책에도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도 판사님들은 처벌하지 않았으니 자기 딸이나 부인이 그런 못된 짓을 했을 때 매우 고맙겠군요. 사람들 속에서 재판관을 자처했던 가장 못생기고 냉정하게 생긴 여자가 빈정거렸다. 참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 교수대에 공포가 없다면 정숙해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너무들 하는군요. 좀 조용히들 해요. 감옥문의 열쇠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풀인이 나타날 겁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감옥문이 열리자 먼저 어둠 속에서 햇빛으로 뛰쳐나오듯이 나타난 것은 허리에 칼을 찬 위엄있고 험상궂은 모습의 형리였다. 이 사내의 모습은 청교도 법전이 지닌 추상 같은 준엄성을 미리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가 맡은 직책은 이 법전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죄인을 가차 없이 다루는 것이었다. 사내의 왼손으로는 관장을 내밀고 오른손으로는 한 젊은 여자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앞으로 끌고 나왔다. 여자는 감옥 문턱에 이르자 타고난 듯한 위엄과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작으로 사내의 손을 뿌리치고 마치 자발적으로 그러는 듯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여자는 두 팔에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젖먹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갓난아이는 햇빛에 눈이 부셔 사뭇 눈을 깜박거리며 조그마한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이 갓난아이는 지금껏 희뿌연 지하 감방이나 어둠 침침한 방에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여자는 갓난아이의 어미 말이다. 군중 앞에 온몸을 드러내고 설 때 충동적으로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성애가 치솟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술을 놓아 옷에 꿰매어 다른 그 무슨 징표를 행여 감출 수 있을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현명하게도 한쪽 치욕의 징표로 다른 쪽 치욕의 징표를 감추려고 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아기를 한쪽 팔에 안고 얼굴을 붉히면서도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마을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웃옷 가슴에는 화려한 주홍빛 헝겊에 금실로 꼼꼼하게 술을 놓아 환상적으로 멋을 부린 A자가 보였다. 그 글자는 아주 예술적으로 만든 데다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공상을 마음껏 발휘한 것으로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식적 효과를 내고 있었다. 또 그녀의 옷은 이 무렵의 취향에 맞게 화려했지만 식민지의 사치 금지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훨씬 벗어나 있었다. 이 키가 큰 젊은 여자는 몸매가 이를 데 없이 우아했다. 검고 풍성한 머리채는 너무나 윤기가 흘러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다 부실 정도였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살빛이 화사한 데다가 훤히 드러난 이마와 움푹한 검은 눈 때문에 한층 더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 무렵의 명문가 아녀자답게 제법 귀부인다운 데가 있었다. 이 무렵에는 요즘 귀부인들의 표준처럼 섬세하고 연약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아함이 아니라 조금 당당하고 위엄 있는 것이 귀부인들의 표준으로 통했다. 그런데 옛날 표준에 비춰보더라도
헤스터 프린이 감옥에서 나올 때보다도 더 귀부인답게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전에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불행의 먹구름에 휩싸여 어둡고 그늘져 있으려니 기대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그녀의 아름다움이 빛을 내뿜고 그녀를 애워싼 불행과 치욕이 오히려 후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다 못해 아연 실색할 정도였다. 그러나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모습 속에도 몹시 괴로운 그 무엇이 어려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이 출감을 위해 옥중에서 만든 것으로 자유분방한 자기 의사대로 지어진 것이지만 화려한 그 옷이야말로 그녀의 현재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군중의 시선을 끌고 다시 말해 그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전혀 달라 보이게 한 것은 그토록 환상적으로 수놓아 가슴에 장식한 주홍 글자였다. 바로 그 때문에 헤스터 프린을 잘 알고 있던 사내들이나 아낙네들도 지금 그녀를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말이다. 그 글자는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그녀를 떼어내어 그녀만의 세계 속에 가두어두는 마력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년 바느질 솜씨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아낙네 구경꾼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저 뻔뻔스러운 계집 말고 저런 식으로 그걸 내보이는 계집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담? 글쎄 아주머니들 전연히 믿음 깊은 치안판사 나리들을 보라는 듯 비웃어대며 나리들이 처벌 삼아 달게 한 것을 도리어 저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게 아니겠수? 아낙네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납게 생긴 여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헤스터의 미끈한 어깨에서 말이지. 저 좋은 옷을 홀랑 벗겨버렸으면 좋겠다니까. 저렇게 공들여 수놓은 주홍 글자로 말하자면 저것 대신 내가 쓰는 류머티즘용 플란넬 조각이나 걸쳐주면 썩 잘 어울릴 거란 말이지. 아주머니들 조용히요.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그중 가장 나이 어린 여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자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고요. 저 글자를 한 바늘 한 바늘 수놓을 때마다 저 여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지 않았던 바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때 마침 험상궂게 생긴 마을 관리가 관장을 휘두르면서 외쳤다. 길을 비켜라.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서 길을 비켜라.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길을 열어주면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이 프린 부인의 뻔뻔스러운 옷차림을 남녀노소 모두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녀를 반드시 세워놓겠소. 부정한 죄를 기어이 백일하에 들춰내고야마는 정의로운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어서 따라오지 못해 헤스터. 시장터에 서서 그 주홍 글자를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란 말이야. 그러자 곧바로 떼지어 모여있는 구경꾼들 사이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이 열렸다. 마을 관리가 앞서고 양쪽에서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들과 매정한 얼굴의 아낙네들이 아무렇게나 줄을 지어 뒤따르는 가운데 헤스터 프린은 형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호기심 많고 신바람난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지금 벌어진 사건 때문에 학교를 반나절 쉬게 되었다는 것밖에는 영문도 모른 채 걸어가는 헤스터 앞으로 내달리면서 계속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이며 두 팔에 안겨 눈을 깜박이는 갓난아이며 가슴에 단 치욕의 글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시 감옥문에서 시장터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는 그 거리가 꽤 먼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이다. 비록 그녀의 태도는 도도했지만 아마 자신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심장이 한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구경꾼의 발길에 걷어채고 짓밟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천성에는 놀랍고도 자비로운 섭리가 있어 고통받는 자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당장에는 헤아릴 수가 없고 주로 뒤에 저려오는 아픔으로 짐작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헤스터프리는 침착에 가까운 태도로 이 시련의 길을 걸어 시장터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처형대에 이르렀다. 그것은 보스턴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당 처마 및 언저리에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의 부속 건물처럼 보였다. 사실 이 처형대로 말하자면 형벌 도구의 일부였다. 두세 세대 뒤에 우리 사이에서는 한낱 역사에 속하는 전설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옛날에는 선량한 시민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프랑스 공포 정치가들의 단두대에 못지않게 효과적인 도구였다. 그 위에는 사람의 머리에 칼을 씌워 다른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머리를 숙이지 못하게 떠받치는 형틀이 세워져 있었다. 나무와 무쇠로 된 이 장치 속에 치욕이 더할 나위 없이 구현되고 드러나 있었다. 그 죄인의 과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인이 창피해서 얼굴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인간성에 어긋나는 모욕, 더 잔인무도한 모독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형벌의 기본 정신이었다. 그러나 다른 죄인의 경우에도 자주 그렇듯이 헤스터프린의 경우에도 그녀가 받은 판결은 일정 시간 동안 처형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일 뿐 목에다 칼을 쓰고 머리를 숙이지도 못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짓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 이 꼴사나운 장치가 지닌 가장 흉악한 특징이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그 여자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서 사내의 어깨 높이쯤 되는 곳에 서서 주위에 몰려있는 군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훤히 드러내 보였다. 만약 이 청교도들의 무리 속에 카톨릭 신자가 있었다면 아마 옷과 풍모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여인이 가슴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로부터 그토록 많은 유명 화가들이 앞을 다투어 그렸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를 안고 있는 신성부구한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모습 같은 것을 분명히 떠올리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대조를 통해서만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을 뿐이다. 인간 삶에서도 가장 신성한 모성 속에 가장 깊은 죄악의 오점이 들어있어 세상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한층 더 어두워지고 이 여인이 낳은 갓난아이 때문에 그만큼 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웃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몸소리치기는커녕 미소 지을 정도로 사회가 타락하기 전에는 을에 따르게 마련인 두려움이 이 장면에 감돌고 있었다. 헤스터프린의 처벌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순박한 바탕을 잃지 않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받은 판결이 사형일지라도 그들은 가혹한 판결에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것을 바라볼 만큼 준엄했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형벌 장면을 한낱 조롱거리로밖에 여기지 않는 다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혹함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비록 이 사건을 웃음거리로 취급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도 총독과 그의 행정위원 몇 사람, 판사 한 사람, 장군 한 사람, 마을 목사들 같은 위험 있는 인사들이 모두 교회당 발코니에 서서 처형대를 굽어보고 있는 근엄한 상황에서 그런 기분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이 지위나 관직의 위엄과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런 광경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때는 판결의 집행이 진지하고도 효과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추측해도 좋으리라. 따라서 군중은 하나같이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응시하고 자기 가슴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쏠리는 가운데
이 가엾은 죄인은 여자로서 버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몸을 가누고 꿋꿋이 서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천성이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그 여자는 온갖 모욕으로 나타나는 가시나 독을 품은 비수 같은 군중의 오만에 맞서기로 단단히 대비하고 있었다. 만약 군중이 사내들도 아낙네들도 목소리가 날카로운 아이들도 저마다 자신의 몫을 맡아 우레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면 헤스터프리는 경멸의 쓰디쓴 비웃음으로 그들을 맞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납덩이같이 무거운 고통을 별 수 없이 꾹 참아야 하는 그녀는 목청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처형대에서 땅바닥으로 몸뚱이를 내동댕이 치거나 당장 미쳐버릴 것 같은 충동에 시달렸다. 때때로 지금처럼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럴 때는 이 거칠고 작은 마을과는 다른 풍경이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얼굴을 찌푸린 얼굴들과는 다른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녀의 기억이 과거 속으로 활기차게 달려갔다. 가장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은 기억이며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며 운동 경기며 어린애답게 싸우던 일이며 처녀 시절의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라 그 뒤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그것과 한데 뒤섞여 버렸다. 이 회상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생생했으며 마치 모든 것이 비슷한 중요성을 띠고 있거나 한편의 연극 같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은 주마등같이 변화무쌍한 환상을 머릿속에 그려냄으로써 가혹한 현실의 압력과 무자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정신이 본능적으로 꾸며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형틀이 놓여있는 처형대는 헤스터프린이 행복했던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을 그녀에게 남김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조망대와 같았다. 이 비참하고 높다란 자리에 서 있는 그녀에게 또다시 고국 영국의 고향 마을과 부모의 집이 새삼스럽게 보였다. 허물어져가는 잿빛 돌집은 가난에 찌든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현관 위에 걸려있는 반쯤 지워진 방패형 문장이 유서 깊고 지체 높은 가문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뒤이어 대머리진 이마에 점잖은 흰 수염이 옛날 엘리자베스 시대풍의 주름깃 위까지 늘어져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떠오르는 애정 많은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에 찬 얼굴도 보였다. 어머니의 표정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따금 헤스터의 인생 행로에 자애로운 충고가 되어 발길을 멈추게 했었다. 또한 그녀 자신의 얼굴도 보였다. 묘령의 아름다움이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나서 그녀가 늘 들여다보곤 했던 침침한 거울 속이 온통 환해지는 듯 싶었다. 그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수척한 학자다운 용모에다 나이가 지긋한 사내의 또 다른 얼굴이 보였다. 등불 밑에서 묵직한 책을 골똘히 많이 읽은 탓에 두 눈이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침침한 눈은 일단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신통한 통찰력을 발휘했다. 헤스터프린이 여성 특유의 공상으로 어쩔 수 없이 기억해낸 그 사람은 은둔자로 서재에 틀어박혀 사는 사내로 기형적으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조금 치켜 올라가 있었다. 기억의 화랑 속에서 그 다음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어느 대륙의 한 도시에 있는 복잡하고 좁다란 한 길이며 드높은 회색 집이며 오래된 데다가 괴이한 건축 양식의 우람한 성당과 낡은 공공 건물들이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한 학자와 맺어진 새로운 생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색은 새살림이었지만 실제로는 무너져가는 담장 위에 낀 푸른 이끼처럼 시간이 흘러 캐캐 묵은 물질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었다. 그리고 장면은 잇따라 바뀌어 마지막으로 이런 것 대신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헤스터 프린을, 그랬다. 바로 그녀 자신을 말이다. 추상 같은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는 청교도 식민지의 투박스러운 시장터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두 팔에 갓난아이를 안고 가슴에는 금실로 환상적으로 수놓은 주홍 글자를 단 채 처형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녕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헤스터가 갑자기 갓난아이를 품 안에 꽉 껴안는 바람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슬며시 주홍 글자를 내려다보고 심지어 갓난아이와 치욕의 징표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그렇다. 이것은 정말로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이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주홍 글자를 가슴에 달고 있는 여자는 군중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자 자신이 무사람의 매정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뼈저린 의식에서 마침내 벗어났다. 원주민 옷을 입은 인디언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인디언들도 영국 식민지에 곧잘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인디언 한 사람쯤 나타났다고 해서 헤스터 프린의 주목을 끌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이 인디언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온갖 다른 일과 생각을 말끔히 씻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인디언 곁에는 분명히 그의 동행인 듯한 백인 한 사람이 문명인의 옷과 야만인의 옷을 이상하게 뒤섞어 입고 서 있었다. 그 사내는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혀 있었지만 아직 늙은이라고는 부를 수 없었다. 정신적인 면을 너무 개발한 탓에 육체적인 면도 어쩔 수 없이 정신을 담게 되어 마침내 그 정신이 온 몸에 뚜렷이 드러나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는 지적인 풍모가 두드러져 보였다. 얼핏 보기에는 이질적인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자신의 괴상한 모습을 감추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 사내의 한쪽 어깨가 다른 쪽 어깨보다 치켜 올라가 있는 모습이 헤스터 프린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사내의 야윈 얼굴과 약간 기형적인 모습을 알아차린 순간 그녀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너무 세게 끌어안는 바람에 아기는 다시 괴로운 듯 울부짖었다. 그런데도 어미의 귀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시장에 도착한 이 낯선 사내는 헤스터 프린의 눈에 띄기 얼마 전부터 이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로 마음속을 살피는 버릇이 있고 겉에 드러난 것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과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이어 사내의 눈초리는 무엇을 꿰뚫기라도 하듯 날카로워졌다. 마치 뱀 한 마리가 재빨리 그 위를 지나가면서 돌돌 감은 모습을 환히 드러내고 잠깐 멈추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공포가 사내의 얼굴 위에 굽이치며 지나갔다. 어떤 벅찬 감정으로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즉시 의지의 힘으로 감정을 억눌러 버렸는지 한순간을 빼놓고서는 그 표정은 평온하다고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잠시 뒤 흥분의 빛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거치고 마침내 그의 본성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말았다.
헤스터 프린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리고 그녀가 자기를 알아본 듯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사내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을 쳐들어 허공에 손짓을 보낸 뒤 입술에 갖다 댔다. 그러더니 그 사내는 바로 옆에 서 있는 마을 사람 한 명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사내가 말했다. 저 여인은 누굽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군중 앞에 끌려나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이 고장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보군요. 마을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과 그와 동행하고 있는 야만인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면야 반드시 당신도 헤스터 프린 부인과 그녀의 부정한 짓에 관한 얘기를 벌써 들었을 테니까요. 저 계집이 그 신앙심 두터운 딤스데일 목사님 교회에서 굉장히 추잡한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난 이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지요. 본의 아니게 지금껏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간 바다와 육지에서 불행한 재난을 겪었고 저 남쪽 인디언들한테 오랫동안 붙잡혀 있다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 이 인디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길이지요. 그러니 저 헤스터 프린에 대해 제가 이름을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 처형대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럼요, 형씨. 그간 황야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마침내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니 오죽이나 기쁘겠소. 마을 사람이 말했다. 이곳 거룩한 뉴 잉글랜드에서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만천하에 들쳐져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벌을 받게 마련이지요. 저 계집은 어느 학자의 아내였지요. 영국에서 태어나 암스테르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 남편은 얼마 전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로 와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할 작정을 내렸었다나 봐요. 그럴 목적으로 그 학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아 필요한 정리를 했다죠. 그런데 형씨, 보십시오. 아내가 이곳 보스턴에 자리를 잡고 산 지 2해 남짓 되었는데도 그 학자인 프린 영감한테서는 소식이 두절된 겁니다. 그러자 보시다시피 이 젊은 아내는 혼자 남게 되고 그만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낯선 사내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학자는 마땅히 그런 것도 책에서 배웠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한데 이보시오. 실례지만 프린 부인이 2팔에 안고 있는 저 갓난아이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는 안 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 아비가 도대체 누구랍니까? 형씨, 그건 정말로 수수께끼랍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다니엘 같은 명재판관이 아직껏 나타나지 않았죠.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헤스터 부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아무리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열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모르긴 몰라도 죄를 지은 그 사내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도 잊은 채 지금 이 슬픈 광경을 남몰래 지켜보고 서 있을 겁니다. 그럼 마땅히 그 학자란 자가 직접 나타나서 그 비밀을 풀어야겠군요. 낯선 사내가 또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었다. 아직 살아있다면야 물론 그래야겠지요. 마을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형씨, 우리 매사추세츠의 재판관들은 저 계집이 젊고 예뻐 억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타락했으려니 생각하여 게다가 계집의 남편이 필시 바다에 빠져 죽었으려니 생각하여 공정한 법이 정한 극형을 저 계집에게 적용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지요. 법대로 형벌을 내린다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자비로운 나리들은 프린 부인에게 고작 3시간 동안 처형대 위에 서 있은 뒤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가슴에 치욕의 징표를 달라고 명령했을 뿐이지요. 생각해보면 현명한 판결이로군요. 낯선 사내가 정중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저 여인은 치욕의 글자가 비석 위에 아로 새겨질 때까지 죄를 훈계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 여인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내가 적어도 자기 연인과 나란히 처형대 위에 서지 않다니 참 애석하구려. 하지만 그 사내도 어차피 알려지게 되겠죠. 이제 곧 그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요. 드러나고 말고요. 사내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마을 사람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동행한 인디언에게 뭐라고 몇 마디 수군거리며 군중 사이를 함께 빠져나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헤스터프리는 낯선 사내를 한결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며 처형대 위에 서 있었다. 너무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던 순간에는 이 물질 세계의 온갖 만물이 말끔히 자취를 감추고 오직 그 사내와 자기만이 남아있는 듯 싶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헤스터프린. 헤스터를 불러 주의를 끈 것은 유명한 존 윌슨 목사의 목소리였다. 딤스데일 목사. 그가 말했다. 이 여인의 영혼에 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소. 그러므로 그녀를 타일러 회개시키고 회개한 증거와 결과로 죄를 고백시키는 일은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이오. 너무나 솔직한 이 호소를 듣자 군중의 시선이 온통 딤스데일 목사한테로 쏠렸다. 이 젊은 목사는 영국의 어느 훌륭한 대학교 출신으로 이 무렵의 모든 학문을 이곳 황야에 옮겨온 사람이었다. 그의 말솜씨와 종교적 열정은 벌써 종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눈에 띄게 아주 수려하고 이마는 환하고 높게 튀어나왔으며 큼직한 갈색 눈은 수심에 잠겨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떨고 있는 듯 싶어 신경이 과민하고 굉장한 자제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윌슨 목사가 그토록 공공연하게 군중에게 소개한 목사, 더럽혀졌을 망정 여전히 성스러운 여인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온 군중이 듣는 앞에서 고백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이 젊은 목사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입장이 너무나도 난처해진 그의 두 뺨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입술은 사뭇 떨리고 있었다. 형제여, 저 여인에게 말 좀 해보시오. 윌슨 목사가 말했다. 그건 저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뿐 아니라 총독각하의 말씀대로 그녀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오. 진실을 고백하도록 타일러 보란 말이오. 딤스데일 목사가 마치 묵도라도 드리는 듯 머리를 숙이고 나서 마침내 앞으로 나섰다. 헤스터프린. 젊은 목사는 발코니 난간 위로 몸을 굽히고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대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짊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대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받는 형벌이 구원에 한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그대와 함께 죄를 저지르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내의 이름을 밝혀주시오. 그 사내에 대한 그릇된 동정과 온정 때문에 침묵을 지키지는 마시오. 헤스터, 정말이지 비록 그 사내가 고귀한 자리에서 내려와 치욕의 처형대 위 바로 그대 곁에 서게 될지라도 평생 동안 마음의 죄를 감추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의 침묵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하나님은 그대에게 마음속의 악과 겉으로 드러난 슬픔을 딛고 승리하도록 공개적인 치욕을 당할 기회를 주셨소. 지금 그대는 그 사내에게 입에는 쓰지만 영혼에는 이로운 술잔을, 그 사람은 어쩌면 용기가 없어 스스로 그 술잔을 들지 못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대 입술에 들이대고 있는 그 잔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떨리면서도 달콤하고 낭낭하면서도 그윽한 젊은 목사의 목소리는 단속적으로 띄엄띄엄 흘러나왔다. 목사가 말하는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그 말이 풍기는 감정이 군중의 심금을 울려 마침내 청중을 똑같은 동정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다. 심지어 헤스터의 품 안에 안긴 갓난아이마저 똑같은 힘에 감동을 받은 듯했다. 지금껏 멍하던 눈을 딤스데일 목사 쪽으로 돌리면서 두 팔을 쳐들고 기쁜 듯 슬픈 듯 조그마한 목소리로 뭐라고 웅얼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스터는 고개를 내저었다. 여인이여, 제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심의 한계를 넘어서지 마시오. 윌슨 목사가 조금 전보다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갓난아이도 타고난 목소리로 그대가 방금 들은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것을 확인했거늘 어서 그 사내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헤스터 프리는 윌슨 목사가 아니라 젊은 목사의 수심 어린 그윽한 눈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건 너무나 깊이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떼어버릴 수가 없지요. 바라건대 제 자신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그분의 괴로움까지도 제가 짊어지고 싶어요. 어서 말하라 여인이여. 어서 이름을 대서 자식에게 아비를 찾아주도록 해라. 처형대 둘레의 군중 사이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준엄하게 소리를 질렀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헤스터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너무나도 귀에 익은 이 목소리에 대답했다. 이 아이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를 찾게 해주겠어요. 지상의 아버지를 결코 가르쳐주지 않겠다고요. 이 여자는 죽어도 말하지 않겠군요. 발코니 난간 위에 몸을 굽히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자신이 호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딤스데일 목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한숨을 푹 내리쉬면서 뒤로 물러났다. 참으로 놀랄만한 힘과 관대한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로군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날 아침 그녀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견뎌냈다. 전처럼 도도한 태도로 헤스터는 감옥으로 다시 끌려들어가 무쇠꺽쇠를 박은 문 안에서 마침내 군중의 시야로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에 따르면 헤스터가 감옥 안의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갈 때 주홍 글자가 밝게 불타는 듯 빛을 내뿜더라는 것이다.